자, 코트로 논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하는 수업은 이제 기출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나왔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오늘부터 4번을 나가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다 드리진 않았고, 작년도 시험 문제, 2018년도 문제까지는 일단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연도로 쭉 가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 보시면 2002년도부터 쭉 문제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 쭉 한번 보시면서 일단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단 좀 답안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4번이긴 한데 시험 볼게요, 시험. 요 수업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술 수업 그냥 쭉 이론만 한 게 아니라 한번 쓰는 거 또 바탕으로 제가 좀 표정이 어두우시면 안 되고, 네, 시험을 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이 오늘부터 만약 하게 되면 하나, 둘, 세 번. 일단 기본 3번이니까 4번인데 쓰는 시간은 마지막 시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쓰면은 이제 제출하면 여러분도 수업 안 하고 제가 4번째에 참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계획은 최소 3번만 답안 한번 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시고, 일단 그 답안 가지고 일단 해설, 그리고 쓰신 분들 좀 답안 서로 좀 비교해서 제가 살짝 코멘트 할게요. 그래서 일단 좀 부담이 되시면 써오셔도 돼요. 집에서 써오시면 일단 추후에 인포 제출하시면 제가 바탕으로 또 해드릴 거니까. 어차피 논술은 이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분도 이제 상담 잠깐 했는데 저번에 이제 시험 보셨나 봐요, 작년에. 근데 그분도 이제 인강으로만 수업을 좀 들으셨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강으로만 들으면 안 쓸 가능성이 커요, 본인이. 그래서 보통 이제 실강의 장점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고 첨삭 받고 이런 과정에서 좀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으니까 일단 이제 오늘 뭐 시험 보도에 좀 부담이 되시면 집에 가져가셨다가 베껴서라도 한번 가져오는 게 좋아요, 일단. 그래서 좀 그렇게 훈련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트라 시험이 지금 대략 얘기 나오는 게 8월 10일 정도 시험 볼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수업 끝나면 저희가 원래는 계획은 7월 달에 시사논술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4번 정도. 근데 지금 날짜가 좀 대략적으로 얘기 나와서 7월 달에 정식 수업을 할 것 같아요. 논술 수업을 별도로.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주 2회씩 일단 수업을 다시 또 진행할 건데, 일단 날짜가 대략적으로 지금 흘러나오니까 코트라 시험 보신 분들은 좀 미리 기억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월 달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부산 쪽에 갔다가 거기 코트라 담당자 만나서 물어봤더니 작년이랑 시험 날짜 거의 비슷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0일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좀 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염두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험 과목은 코트라가 당연하게 프로 가시면 2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제논술 시험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 평가하는 논술, 요 2개를 이제 시험 보실 건데, 이 직무 역량 평가는 뭐 작년에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어문계열하고 인문 이공하고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문계열 알다시피 자기 언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어학시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르투갈어다 하면 포르투갈어 문제를 내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이제 답안 쓰는 건데 내용은 뭐 많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문계열 시험 보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인문 이공 쪽은 자료를 줘요. 근데 자료량이 많아요. 자료량이. 그래서 저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이 또 저한테 복원한 거 대략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와 차이점은 인문 이공 쪽에 직무 역량 평가한 자료를 주고 자료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게 경제 논술은 딱 주제를 받자마자 내가 모르면 못 쓰는데 이쪽은 자료가 다 있어요, 안에. 그걸 바탕으로 취합하는 능력 보는 게 직무 역량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평가 논술 뭐 저희 쪽에 수업이 있긴 하겠지만 뭐 좀 안 되실 분들은 스스로 좀 준비해도 전혀 무리 없거든요, 직무 역량 평가 쪽은.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제가 복원되는 거
필요하시면 작년 거 한번 제가 내용 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드릴 거고, 예전에 되게 희한했던 게 어떤 한 분이 그 시험 보고 나서 재작년인가? 직무영역 평가 논술 나온 그 지문 5개를 다 찾아냈어요. 전체를 다. 근데 그걸 이제 봤더니 신문기사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 보고서 있잖아요. 뭐 경제연구소 있죠? 그거 다 낸 거예요. 코트라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5개를 다 찾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알려줘서 저한테 한번 제가 도움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경제 논술이니까 이거 이제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논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지 좀 애매한데 저번에 작년도 시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3문제인가? 3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 개수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장담을 좀 못하겠고 몇 개 나오는지, 대신 시간 배분은 오늘 그 프린트 있다시피 1시간 근데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1번은 50점, 2번은 뭐 30점 이렇게 주기 때문에 배점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배점 높을수록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써있다시피 분량 제한이 있어요. 저번의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한 문제당 앞뒤 한 장 분량으로 줬대요. 그거 넘어가지 말라고, 양을. 그래서 작년에 그랬는데 뭐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매년. 그래서 분량 제한이 있으면 넘기지 않도록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02년도부터 좀 볼 건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우리가 2019년도, 2002년도 기출문제부터 보긴 할 건데, 일단 제가 전체 문제는 다 안 볼 거고, 이제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미시 영역도 있고 거시 국제 영역이 다 있어요. 근데 미시 영역은 출제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미시는 일단 제가 뺐어요. 그 주제들은 좀 빼고, 일단 거시나 국제경제 위주로만 제가 뽑아서 일단 해설이랑 같이 한번 내용을 볼 건데, 요즘에 만약 출제가 되면 어떻게 나올지 또 한번 고민하면서 답안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2년도 보면 이제 상경계열 이렇게 그 당시에 출제를 했어요. 지금 상경이 아니죠. 현재 인문계열. 그 당시 상경, 뭐 법정 나눴는데, 예전에는 이제 상경계열 문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디플레이션. 그럼 이제 딱 여기 문제를 받으시면 여러분 답안 쓰셔야 되잖아. 근데 이제 요즘 문제는 좀 다른 게, 지금 여기 경우는 문제를 그냥 통으로 줬잖아요. 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긍정, 부정 작용하는지 비교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와버리면 이걸 만약 50점 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목차를 잡으셔야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문제를 통으로 주면 문제서 바로 1번 해놓고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그냥 쓰시면 돼.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른 거는 지금은 목차를 좀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 나오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지문을 주고 1번 디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1번. 그럼 배점이 높겠어, 낮겠어, 이거? 배점 낮겠죠. 개념 쓰는 거니까. 그래서 20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2번 디플레이션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쓰시오. 그 다음에 뭐 가로 3번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줘요. 지금은. 주니까 좀 어렵지 않은 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오히려 예전 게 더 어려운 게 예전 거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예전 문제들을. 그래서 당연히 20점이면 당연히 여기가 제일 영향, 이제 점수가 높겠죠. 이 영향에 대해 쓰시오가. 예를 들면. 자, 일단 내용부터 잠깐 볼게요. 개념부터 먼저 쓰셔야 되죠. 여기 문제에서는 개념 쓰는 게 없죠. 없어도 쓰셔야 돼. 왜냐면 디플레이션 개념부터 교수님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개념을 안 물어봐도 개념 먼저 살짝 써주고 그 다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디플레이션 정의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물가가 하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가 지속적 하락. 그러니까 지속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개념 살짝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긍정, 부정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 신문기사 보시죠. 네. 디플레이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한국. 지금.
가능성 있다고 나오지.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도 지금 적용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긍정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나쁜 의미로 얘기할 거다. 그래서 보통 디플레이션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나쁜 의미로 쓰거든요. 신문기사에서는. 근데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은 긍정적 디플레이션도 있고 부정적 의미의 디플레이션도 나눠요. 긍정과 부정 두 개로. 그래서 긍정은 지금 뭐라고 되냐면 총 공급 측면의 디플레이션이에요. 긍정적 디플레이션은. 그래서 이제 뭐 AS, AD 정도는 아실 거니까 총 공급, 총 수요. 그래서 교차에서 균형 물가, 균형 GDP 나와 있고, 이제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집중하는 게 물가 쪽이잖아요. 네, 물가가 내려가는 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의 디플레이션은 AS 호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AS가 우측 이동하면 물가는 떨어지는데 GDP는 증가하니까 GDP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효과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디플레이션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가가 그냥 떨어진 거에 불과하니까. 왜냐면 물가 지속적 하락으로 설명하려면 AS가 이렇게 한 번만 이동하시면 안 되잖아.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그림은 이동 방향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AS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AS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는 원인 배우셨죠? AS 이동 요인. 가장 기본이 뭐예요? 노동, 자본, 기술 요 세 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상 물가 요것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기업의 전반적인 비용 등이 원래 있어요. 대신 이제 경제학을 아직은 좀 잘 기초 안 잡으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서 외우시면 돼. 요거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제 코트라 들어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예전에 들어오면 그림을 전혀 안 그렸대요. 그림 안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써서 합격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그림이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 그림보다는 논리. 잘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림 잘 몰라도 잘 써야 되겠다. 논리 잘 쓰겠다. 라고만 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오른쪽 가려면 노동이 어떻게 되죠? 노동이 계속 증가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본도 계속 증가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없단 말이에요. 노동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없고 자본도 계속 증가하는 경우도 없고 예상 물가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없고 전반적인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주로 설명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적 진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총 공급 측면의 디플레이션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술 관련된 거를 강조하면서 여기 뭐 쓰시면 돼요? 사례. 그러니까 코타 답안은 경제 논술 답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물 경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여러분 코타 직원 되시면 경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이론 적용해서 어떻게 분석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금 기술 진보의 내용들을 언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AI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는 가장 이슈가 핀테크, 인터넷 은행들, 그런 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T하고 뭐 금융의 결합,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례를 언급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보통 그런 거 쓸 때 이제 그 출제자가 감동을 받는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건 다 아니까. 교수님들도. 근데 정말 모르는 생소한 것도 있잖아요. 특이한 것들, 막 기술력. 얘기하면 교수님 읽으시면서, 아, 감동. 좀 더 줘야지. 이런. 그 사례 같은 거 잘 취합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야 본인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문 꾸준히 읽으시고, 8월 10일 날 만약 시험 본다고 한다면 시사 이슈는 지금부터예요. 6월부터. 그러니까 6월, 7월 달, 요 2달 동안의 시사를 잘 정리하는 게 합격의 당락과 좀 관련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터디 핫도 좋은데 지금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그거죠. 이게 이제 상대평가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붙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족보 있으면 보여주면 안 돼. 상대방한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거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정리해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책 보시면
효과 중에 긍정적 자산 효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가 어떻게 돼요? 물가 떨어지죠. 여기서. 그래서 물가 떨어질 때 효과 중에 하나가 자산 효과 있는데 보통 이제 경작에서는 실질 자산 효과라고도 하고요. 또는 실질 부의 효과 또는 경작의 피구 효과라고도 해요. 자, 그럼 물가 떨어지면 P분의 W라는 실질 자산, 이걸 실질 자산이라고 해요. W 웰스. 이게 그냥 자산. 그래서 물가 떨어지면 실질 자산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물가 떨어지면 실질 자산이 커진다. 즉 자산의 뭐가 증가한다? 구매력이 증가한다. 라는 거죠. 자산의 구매력. 그럼 자산의 구매력이 증가하면 소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소비가 증가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되시는 거예요? 소비 증가 이렇게 나오면 선상 이동이에요. 이게 물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 증가가 총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 그림상에서 이 AD를 이동시키면 안 되고 선상 이동하는 걸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 증가 효과.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실질 통화량 증가. 자, 다시 뭐 경제 이론 배우시면 요거 배우셨죠? P분의 MS 요거를 실질 통화량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면 실질 통화량 증가 하게 되고 여기 이제 IS LN 곡선도 배우셨겠지만 IS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로 표현되죠. 그래서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이 자리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떨어진다. 이 자리 하락. 다시 그냥 통화량 증가로 보시면 돼요. 통화량 증가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투자 증가하죠. 근데 소비도 원래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투자 증가로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선상 이동하는 거죠.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이 내용이라고요. 다시 이거 이제 경제학 이론을 정확히 모르신 분들은 정확하게 뭐 실질 통화량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이걸 풀어서 언급하시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물가 떨어지면 돈에 대한 수요는 커져요, 작아져요? 물가 그냥 하락하면 화폐 수요는 피자 가격 떨어지면 돈의 수요는 감소하죠. 돈의 수요 감소. 그럼 화폐 수요 감소하면 이 자리 떨어지죠. 이 자리 떨어지니까 투자가 증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로 써주시면 돼. 근데 물가 떨어지면 자국내 수출재 가격은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죠. 물가 떨어지면. 그래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출 증가를 가져다 준다. 마찬가지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상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걸 지금 거기서 세 가지 쓴 거죠. 소비의 증가, 투자의 증가, 순수출의 증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의 부정적 효과. 보통 이제 답안 쓸 때 이렇게 쓰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답안 쓰는 거잖아요. 긍정, 부정. 이렇게 쓰면 임팩트가 약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잘 쓰는 분들은 목차를 살짝씩 바꿔. 좀 있어 보이는 목차로. 그리고 부정 효과 같은 경우는 AD가 지금 왼쪽 이동하는 거죠. 그림상에서. 그러면 AD 지금 왼쪽 이동하는 거 보면 물가는 일단 뭐하고 떨어지고 GDP가 줄잖아요. 보통 GDP 줄어드는 게 경기 침체죠. 그래서 그걸 보통 신문 기사에서는 스태그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레이션, 그래서 합성어죠.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디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이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3번의 제목을 스태그 디플레이션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살짝 보시면 P, Y, 상 AS, 우하양 AD에서 AD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왼쪽 이동. 그래서 물가가 일단 떨어지고 GDP가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 스태그 디플레이션 했는데, 이제 AD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원인을 쓰시면 되잖아. 그래서 AD 왼쪽 이동하는 원인은 우리 배웠죠? 총수 관련되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요 4개가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슈가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거의 100%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미중 무역 전쟁은 따로 정리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건 다 찍고 있는 내용이니까. 전부 다 찍는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다 찍으니까 더 잘 써야지,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볼 때 남들이 다 찍는 주제 나오면 더 잘 쓰셔야 돼. 그럼 평범하게 쓰시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상관없는데 다 알고 있는 주제들 나오면 정말 뭔가 나만의 특별한 논점을 잘 잡고 가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거 순수 쓸 때도 일단 요게 내려가야 AD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설명할 때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순수출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쓸 때도 어떻게 돼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몇 프로다부터 내용 다 나와야 돼요. 퍼센트, 통계치. 그래서 미국과의 무역 비중도 수출 비중이 있고 수입 비중이 다 다르죠? 그건 어디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역회 가시면 다 있죠. 거기 들어가면 각 국가별로 무역 비중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뽑아놔야 돼, 퍼센트를 다. 최신치로. 근데 어차피 수업할 때 하겠지만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통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래.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비중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가 커야 적어야? 크다는 거죠. 무역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저번에 시험 문제 뭐 나왔죠? 저번에? 작년도 시험 문제 기출이?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그게 나왔죠? 그 아르헨티나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적어요? 직접적 영향은 없어요, 거의. 아니, 아르헨티나 무역 비중이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가끔 신문기사 보면 아르헨티나 이게 나왔고, 그 당시 한참 나오는데 꼭 끝에 보면 한국에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무역 비중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시험 논점 뭐였죠? 아르헨티나가 다른 나라 신흥국에 영향 주고, 그 신흥국이 이제 우리나라 파급되는 게 우려서 하는 거지, 아르헨티나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영향 주는 건 거의 없다고요. 그때 쓸 때 무역 비중 가지고 언급하면서 실제 무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아르헨티나하고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죠. 뭐 집에서 가출해도 부모님이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지. 아르헨티나 뭐 망하든 우리나라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별로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중은 다른 거지, 얘기 자체가. 그래서 무역 전쟁 하시면 되고. 지금 정부채 늘린대요, 줄인대요? 정부는 늘리고자 하죠. 최근에 이슈가 그 재정 적자 그 이슈였잖아요. 뭐 40%가 넘냐 안 넘냐, 그게 하나 이슈긴 했었죠. 근데 소비는 뭐 하고 있고? 지금 줄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가계 소비 심리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 관련된 지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뭐 기대지수, 뭐 CSI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지금 줄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들도 뭐 하고 있다? 투자가 뭐 줄고 있다. 왜 줄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다 써주셔야 돼, 내용들. 그래야 왼쪽으로 이동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3번에 보면 부정효과를 쓰고 있죠. 자, 이게 예상치 않은 뭐랑 똑같아요? 물가 떨어졌으니까. 디플레이션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 즉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되면 우리 배운 게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채권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이렇게. 그러면 한국의 가장 큰 채무자는 요즘 가장 이슈가 가계채무. 가계채무. 그래서 가계채무를 항상 신문에서 언급할 때 뭐 1600조 돌파하고 있다 맨날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가계채무를 얘기하면서 가계채무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무리하게 집 샀는데 집 가격이 지금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계채무자의 부담이 커지면 소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도 가계 채무를 가지고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부동산 담보대출.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규제하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근데 전통적으로 기업은 채무자예요. 기업은. 그래서 기업이 뭐도 줄 수 있다? 투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로 2번에 민간의 실질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있는데 투자도 글로 들어가요. 가로 2번에서 투자 위축도 돼요. 동일하게. 그럼 여기서 소비 위축, 투자가 위축되면 AD가 또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D가 이제 한 번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왼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디플레이션은 매번 강조하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디플레이션 하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을 2번 선언했어요. 2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른쪽 문제들 나중에 보시면 뭐 2009년도에도 디플레이션이 일본이 선언한 적이 있었고요. 2017년도인가? 그때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돈을 뿌렸잖아요.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 정책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이제 투자 위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 금리로 언급을 한 거죠. 우리 피셔 방정식 배우셨잖아요. I 요거 명목 이자율은 R 실제 이자율 더하기 파이 2에서 예상 인플레이션 요거 그러니까 요식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 발생되면 요게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쪽이. 그럼 떨어질 때 명목금리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게 변했기 때문에 명목금리는 바로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면 실질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실질금리가 즉 실질 이자율이 상승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게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게 된다. 라는 거고 다시 이게 올라가면 가계의 저축은 증가. 그래서 즉 경기 불황일 때 가계는 저축을 많이 해요. 그럼 저축을 많이 하면 반대로 소비는 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 소비 감소가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디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설명했는데 요 효과들은 나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 나오면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 불황 얘기할 때 지금 부정적 효과, 즉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바탕으로 한국의 현재 불황을 언급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AD가 왼쪽 이동하는 걸 자세히 분석하는 거죠. 소비가 왜 감소하고 있고, 투자가 왜 감소하고 있고, 순수출이 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미중무역 전쟁이 되게 중요한데 순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 네?
해결책에. 정부에? 코트라지. 근데 코트 준비하는 거야? 코트라 시험 준비하신 거 아니야? 지금 정부기관에 입사하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코트라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순술이 줄고 있으니까 코트라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그러므로 코트라를 지원한다. 지원한다까지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이제 코트라 역할을 마지막에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코트라 역할을 항상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답안 쓰는 분들이 꼭 코트라 쓰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문제는 이제 채점자가 그걸 이제 알아채기 시작했어. 맨날 코트라 답안 밑에 나오니까. 그래서 채점자가 그걸 보고 학원 수험생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그 해결책 얘기할 때 잘 쓰시라고. 근데 코트라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코트라 역할을 맨날 강조했거든요. 근데 답안 다 사람들이 수업 들은 분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면 다 비슷비슷하잖아. 답안들이 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차별화 시켜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학원이 원래 안 좋은 게 학원 수업 들으면 다 상향 실력이 상향되니까 그게 안 좋아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혼자 공부하고 좀 차별화돼야 되는데 이걸 수업 한번 들으시면 다 캐치하시잖아.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이 수업 듣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셔야 된다고. 자, 하여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페이지로 갈게요. 자, 법정리 어문계열 문제죠. 두 문제 냈죠, 두 문제. FTA. FTA는 뭐 알다시피 전통적 문제예요. 코트라 쪽에서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된 다음부터는 FTA 체계가 거의 없지 않아요?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FTA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출제 비중이 낮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FTA 신규 체결이 거의 없었잖아. 근데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FTA 체결 문제가 되게 많다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1번은 이제 이 당시가 칠레 FTA 체결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험 냈는데 일종의 뭐랑 비슷해요? 시사 문제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시사 문제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 이때 칠레 FTA 체결했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당연히 시험 출제한 거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보시면 몇 페이지 있냐면 그 24페이지. (2008년도) 거기 문제 보시면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문제 냈죠. 그때 이거 했어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시사 문제, 시사. 그래서 지금 시험 볼 때쯤에서 국제적 큰 이슈가 터지면 그건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시사 문제 나오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모르면 쓸 게 없어요. 그냥 기후변화 협약만 아니까. 그럼 기후변화 관련돼서 대략적 내용만 쓸 수 있지 구체적 내용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문기사라든지 잘 보셨다가 일단은 큰 시사 이슈 터지면 그럼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자, 하여튼 다시 앞으로 가시면 5페이지. 일단 FTA와 WTO의 차이, 이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도 나오는 주제고, WTO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학에서 다자주의, FTA는 지역주의. 다시 WTO는 다자주의 관점, FTA는 일종의 지역주의, 양자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알다시피 이제 WTO가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도하개발 아젠다 자체가 아직까지 협상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FTA 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학 논점 중에서 FTA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FTA가 WTO의 걸림돌이냐, 이게. 아니면 FTA는 WTO 다자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냐. 그런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이게 경제학 쪽에서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FTA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 폐지긴 하지만 두 나라 간 양자주의 간의 관세 폐지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원칙이.
그래서 뭐 그런 차이점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들 보시면 이제 한중 FTA도 시험 문제 나왔고 한미 FTA도 시험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론적인 분석은 당연히 하시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만약에 FTA를 할 때 산업별로 미치는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농산물 산업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산업이 어떻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이제 시사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신문 기사에서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올 거고 각 경제연구소 자료도 엄청나게 지금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오면 다 자료 취합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FTA의 가장 경제학적 그림은 뭐예요? 이거 배우실 때 그거 배웠죠? 지역경제 통합. 그래서 지역경제 통합 나올 때 FTA의 가장 약한 단계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죠? 개념이? 자유무역, 지역 했잖아요. FTA가. 그래서 이것보다 강한 통합 단계 뭐였어요? 위에 관세동맹, 그 다음에 공동시장, 그 다음에 경제동맹, 그리고 마지막이 완전경제 통합 했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도 자유무역적 FTA 쉬우니까 여기만 외우시면 되죠. 관공경, 관세, 공동, 경제동맹. 그래서 우리 FTA 할 때 특징들 기억나세요? 여기서 했던 거? 가장 기본이 관세 폐지. 또 비가맹국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에 따른 문제점. 무역 굴절 현상. 비가맹국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부과하지 않잖아요. FTA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역 굴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원산지 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쓸 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증명을 필요로 한다. 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무역 창출 효과하고 무역 전환 효과. 그것도 쓸 수 있고. 출효과, 무역 전환 효과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폐지니까 이게 관세 부과했던 그림 기억나시잖아요. 관세 부과했던 그림 역관계로 그리시면 되잖아. 그래서 저희가 관세 부과했던 그림 배우셨겠지만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 커브에서 관세 부과 국가는 수입 국가. 그래서 국제 가격이 여기 있었고 관세 부과하면 국제 가격이 위로 올라갔죠? 국내에서. PF 더하기 D. 나중에 그림 또 나올 거예요. 관세 부과한 거. 그러면 관세 부과할 때 효과 배우셨을 거예요. 소비자 잉여, 뭐 생산자 잉여 배운 거. 여기 A, B, C, D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관세 폐지니까 이 그림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관세 폐지. 따라서 관세 폐지하면 우리나라의 수요량은 커지고 공급량은 감소하고 아까보다는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커지면서 수입이 더 커질 거고 수입 커진다는 건 뭐예요? 수출량도 늘어난다는 거죠.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그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 증가 감소. 소비자 잉여 여기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변압은 배우셨고 A, B, C, D만큼 증가. 생산자 잉여는 감소.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쓸 때도 구체적 산업명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중 FTA 있다 하면 당연히 어디 관세를 폐지하는 거예요. 농산물 시장의 관세를 폐지할 거니까. 그 농산물 시장 관세를 폐지하면 누가 피해본다? 농민들이 피해보고 농산물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득 본다. 이렇게 말 풀어서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 폐지에 따른 정부의 관세 수입이 줄죠. 그래서 관세 수입이 C 이만큼 줄고 따라서 우리나라 총 이견은 B 더하기 D만큼 증가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FTA 체결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잉여가 커지되 특정 계층은 역시 피해볼 수 있다 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 그림 다시 줄 거예요. 뒤에 또 나오니까. 왜냐면 FTA는 워낙 전통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좀 그래도 알고 있으시는 게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뒤쪽에서. 살짝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본시장 분석도 해놨어요. 5페이지 밑에. 보통 이제 FTA 체결되면 보통 생산물 시장 개방도 하지만 자본시장도 개방하죠.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개방 할 수 있고 예전보다 주식시장을 더 개방하면 우리나라로 외국인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뭐 할 거다? 상승. 그럼 주가 상승에 따른 효과 뭐예요? 아까 우리 배운 거 자산 효과. 주가 상승하면 자산 효과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소비가 또 증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셔도 돼요. 그 다음 뒷장 보시면 첫째 줄 FTA 체결하면 다른 시장과 연계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거는 긍정적 이유도 되지만 부정적 영향이 될 수도 있죠. 다른 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를 용어로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조화 현상. 그래서 그래 커플링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따로 노는 경우를 탈동조화라고 하죠. 탈동조화 현상. 이거를 디커플링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역시 외환시장 개방도 예전보다 이루어지니까 국내로 외환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외환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환율 강세, 그래서 원화 강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원화 강세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 영향 주죠. 그러니까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험 문제 우리 코트라이 2번 나온 게 뭐 있었냐면 3번인가? 외환시장 개입하는 방법을 여러 번 출제했어요. 외환시장 개입 방법. 그래서 뒤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외환시장 개입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뭘 통해서? 외환 보유액 가지고 개입하는 법이 하나 있고 근데 구도 개입도 있죠. 말로 하는 거. 그 구도 개입하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 때문에 환율이 변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써놨습니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해결책 물어오면 경기가 극심한 침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가장 기본이 유동성 함정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경기 침체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등장하면 아까 AS, AD 곡선에서 AD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설명해도 되고 지금 거기처럼 IS, LN 곡선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동성 함정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매우 낮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IS, LN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금리가 현재
그 나라의 금리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거기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 금리가 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죠. 일본 금리가. 자, 이때 유동성 함정 개념 살짝 정리해 두시면 되고, 유동성이 함정에 빠졌다 라는 거고, 이 얘기는 사람들 화폐 수요가 커요, 적어요? 커요. 경기가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으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면 경기가 극적인 침체니까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고, 보통 경제학에서 안전자산 대표가 화폐란 말이에요. 경제학 쪽에서는. 그래서 화폐 수요가 무한대 되는 경우를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보통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걸 잘 보시면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대표가 신문기사에서는 미국의 국채 해당되고, 미국 국채. 그럼 국채 수요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국채 수요가 커지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맞아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다시 미국채가 너도 나도 사람들이 사잖아요. 너도 나도 사면 미국 입장에서 채권을 계속 발행할 때 이자를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적게 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채 수요가 커질 거고, 또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세계적 안전자산이 되게 많은 게 달러도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도 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유럽의 스위스 프랑도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신문에서 나와요. 그런 자산 수요가 커진다. 자, 하여튼 여기서 화폐 수요가 엄청 커요. 따라서 이때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도 중앙은행이 경기 안 좋으니까 통화량을 늘리고자 해요. 즉 통화 공급량을 늘려요. 늘리면 원래 원칙상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경기가 부양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화폐 수요가 그만큼 크단 말이에요. 이게. 통화 공급량이 아니더라도 돈에 대한 수요가 또 엄청 크잖아요. 화폐 수요도 요거에 부합하는 것만큼 매우 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화폐 수요가 엄청나게 크니까. 따라서 거기 있는 그림처럼 일본의 경우 언급하면서 엘렌 곡선을 일단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화폐 수요가 무한대라고 하죠. LM이 지금 수평이 이 구간을 화폐 수요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IS 이렇게 그렸죠. 우하양. 따라서 IS, LM 만나는 교차점, 여기서 금리가 0%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일본의 금리라고요. 0%가. 자, 이때 일본에서는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럼 통화를 늘리면 일단 그림상에서는 LM이 우측으로 가거든요. 원래 통화량 증가가 LM 곡선을 이동시키는데, 이게 우측 이동해도 여기는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게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을 한 건데, 우측 이동해도 교차점은 변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금리는 지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화량 늘리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일본은 효과를 봤잖아요. 아베노믹스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경제 이론상 효과가 없다는 개념일 뿐인데, 실제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통화량 증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돈이 풀리죠. 풀리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요.
물가가 뭐 할 거다?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래서 아베노미스는 이거를 예측하고 돈을 푼 거죠. 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돈을 풀었으니까. 그럼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이제 경제학적 무시하시고 소비 증가 감소. 물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빨리 사야 돼요? 늦게 사야 돼요? 빨리 사야죠. 소비가 증가하겠죠. 증가. 기업들 투자는 커지 똑같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니까 기업들도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도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대하고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식에 따르면 요거 I는 R 더하기 파이 U식에 따르면 물가가 뭐 할 거다?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명목금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따라서 물가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면 실질금리 뭐하고? 이자율은 감소하니까 소비 뭐하고? 증가, 투자도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베노미스 효과 중에 돈을 풀었죠. 일본의 엔화 풀었죠. 그 엔화 강세, 약세. 엔화 약세가 되잖아요. 그 엔화 약세되니까 순수출은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베노미스는 기존의 전통적 이론하고 달라요. 기존에 우리 유동성들 배우신 분들은 어떤 정책 효과 없다고 했죠? 통화량 증가 정책이 효과 없다는 게 기존의 경제 이론이잖아요. 근데 통화 정책도 효과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 그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한 이유가 이런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순수 증가를 기대하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책수단 보시면 통화 정책 나와 있는데 우리 유동성함정 하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게 전통적 이론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근데 지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신용중시견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용중시. 그러니까 신용대출과 관련되는데 은행과 관련있어요. 은행.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든요. 통화량 늘리면 그 돈이 일반은행으로 가요. 그럼 일반은행은 예전보다 자금이 더 확보가 되죠. 확보되면 그 돈 가지고 은행은信用도가 높은 대기업들한테 대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걸 신용중시견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신용중시견해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은행의 대출 자금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신용의 공급 가능성이 증대하게 되고 투자가 증대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주로 대기업한테 돈이 간다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잖아요. 낮다 보니까 은행들은 그 넘치는 자금을 중소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기는 부담되죠. 그래서 IMF 이후에 은행들의 대출 행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IMF 전에는 대출 받을 때 가장 뭐라 했냐면 은행자 만나서 술 먹고 서로 인적관계 트면 돈 빌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주로 돈 빌려주는 데가 은행에서는 대기업 아니면 가계대출이지. 왜냐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은행에서는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부동산 담보로 가져오면 되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IMF 이후에 많이 바뀌었다고요. 은행들 대출들이. 그다음에 재정정책 통해서도 경기 부양 가능하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재정정책 하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죠. 근데 재정정책 또 뭐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재정정책 하려면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재원할 때, 확보할 때 가장 기본이 국채 발행이니까 국채 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채 발행하면 현재 세대가 부담합니까? 미래 세대가 부담합니까?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즉 재정 정책할 때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요.
국채 발행을 많이 하죠. 가장 기본은.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 채무는 커져야 작아져요. 채권 발행하면 정부는 채무자가 되죠. 채무.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적자는 일단 뭐 할 거고? 커질 거고. 채권은 보통 10년, 뭐 5년, 20년짜리 있다 보니까 이게 20년 이후에 원금 상환해야죠. 그럼 원금 상환할 때 정부는 20년 이후에 세금을 왕창 걷어야 돼요. 그럼 20년 이후의 세대가 세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채권 발행은. 그래서 요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대 간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세대 간이란 말이 현재 세대와 보통 미래 세대를 말해요. 이렇게. 국채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그럼 다시 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국채 발행에 대해 세금 걷어야 돼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간이 걸리죠. 그럼 혜택은 누가 받아요? 미래 세대가 혜택 받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세금 거둘지 국채 발행할지를 잘 따져서 한다고요. 정부는. 자, 그 다음에 순수출 증진 정책도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순수출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수출산업. 여러 가지 문제점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쪽이니까 요즘에 반도체 쪽이 뭐 과열돼 있다, 뭐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중국과 경쟁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국가의 정책 등을 또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4번에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대 인플레 상승하고 실질은 떨어지니까 투자도 증가하고 소비 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003년도 문제로 갈게요.